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한 이후에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공언하고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여권의 대위기 국면입니다. 오늘 민방 특별 대담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자, 의원님 7년 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그때 2017년 대선 때 맞습니다. 제가 직접 예. 대담을 했었고요. 자,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예. 저도 있었지만 뭐 의원님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여기 파란만장한 정치를 하고 예. 자, 요즘은 이제 언론과 접촉도 많이 하고 예. 지지자들도 만나고 좀 보폭을 넓히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는 늘 해왔고요. 네. 저는 뭐 정치한 지 25년째입니다만은 네. 특히 지난 한 10년 정도 굉장히 가시밭길을 많이 걸어왔죠. 네. 그렇지만 뭐 제가 정치하는 목적은 오로지 딱 하나, 우리 정치 바꿔서 나라 잘 되게 하는 거니까 그 일념으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너무 오래 걸으면 발바닥에서 좀 피가 나고 그럴 것 같은데. 뭐 제 발바닥은 거의 뭐 피투성입니다. 야,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뭐 출마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예. 수도권 접전 지역 아니면 사실 험지라고 불러야 되겠죠. 예. 거기 지원 요청이 쇄도했었어요. 예, 주로 험지만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열세 지역은 네. 우리 지도부도 잘 안 가니까 네. 험지를 한 20몇 군데 갔는데 그 서울, 인천, 경기, 대전을 주로 갔는데요. 네. 제가 정말 너무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차가운 민심, 네. 아주 돌아서버린 싸늘한 민심을 제가 정말 가는 데마다 느끼고 뭐 총선 참패를 뭐 절감을 하고 왔죠. 제가 간 데 중에는 인천에 윤상현은 하나만 딱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 아까 이제 밑바닥 민심 많이 접하셨잖아요. 예. 지금도 좀 머릿속에 맴돌달까? 그 기억에 남는. 제가 있다면요. 인천에 부평에 갔는데 저녁에 어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즐겁게 담수하는 그런 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네.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세 분이 네. 저한테 대뜸 대파 가격 가지고 대통령 실언하신 거 네. 그거 가지고 왜 설명을 안 하고 왜 당신들 사과를 안 하느냐고 막 혼을 내시는데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민심이 정말 화가 났구나. 특히 그 대파 그거는 물가와 관련된 거고 그렇죠.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이 총선에 참패하고 이렇게 지지도도 낮고 고생하는 이유가 가장 근저에는 저는 경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거. 거기다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잘못이 겹친 거죠. 그 민심을 굉장히 느꼈고 총선 이후에도 지금 여전히 민심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파 말씀하셨으니까 이 고물가라고 하는 게 이제 서민들이나 뭐 모든 국민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건데. 그럼요. 예. 지난해 이제 추석 때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 대응을 안 했을까요? 물가는 추석 전부터도 예. 물 추석 때 뭐 금사과 이러고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코로나 시기에 그때 정부가 뭐 재난지원금도 풀고 예산도 늘리고 이래가 돈이 워낙 많이 풀리고 이건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가에 대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도 높이니까 또 부채 있는 분들이 힘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가를 잡는 거는 경제에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마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 네. 그래서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성장으로 가겠다. 이런 경제 정책의 어떤 순서 같은 거를 제대로 확립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좀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대파 가격을 잡았잖아요. 정부 지원금도 풀고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예, 그거는 막 일시적으로 그냥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그랬는 건데 그 대통령께서
그 말 한 말씀으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고 물가,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이렇게 좀 이래 이 대통령이 좀 이래 이 따뜻하게 위로하고 대책을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민심을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죠.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태도의 문제인데 얼마 전에 또 대통령께서 아마 취임 2주년 물가 점검한다고 시장에 나갔다가 멍게집에 갔다가 또 소주 한 병 딱 있으면 좋겠다. 멍게도 싱싱하고 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예. 뭐 그 정도에는 좀 뭐 술 좋아하시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술을 네. 마실 수는 있잖아요. 네. 막 그 정도는 좀 농담으로 지나가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생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시장에 나가고 하는 게 총선 참패 이후에 진짜 어려운 민생을 살펴보기 위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좀 대통령께서 뭐라 그럴까요? 이 태도로 말씀하셨는데 태도나 자세히 변화도 필요하지만 네. 소통도 필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어렵게 사는 우리 이웃들 그분들을 위해서 뭘 정부가 국가가 해드릴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국정 기조의 전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자, 5.18에 이제 광주 다녀오셨습니다. 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제는 실행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5.18 우리 헌법의 전문에 지금 3.1 운동하고 4.19 민주 이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저는 5.18이나 6월 항쟁이나 이런 게 나와야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 선배들의 그 피땀 어린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헌법 조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저는 이제는 87년 헌법이 지금 안 변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87년 헌법을 이제는 한번 손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적으로 어려운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양극화, 저출산, 그다음에 저성장 이 세 가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떤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우리 권력 구조나 이런 거 건드릴 게 많기 때문에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이제는 개헌을 진짜 한번 할 때가 됐다. 그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 뭐 대통령도 변해야 되고 이제 여당도 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긍정적 변화가 총선 있다고 이후의 보십니까? 변화요. 네, 네, 좀 순서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제가 요즘 국민의힘이 하는 거나 또 대통령 하시는 거나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총선에서 참패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호되게 혼이 난 정부 여당 맞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각오나 의지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런 건 제가 너무나 답답해요. 그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특검 전국으로 흘러가니까 양쪽 대립이 심해서 그런 건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야 총선 이긴 정당이지만 우리는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지금쯤은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가닥을 잡아가고 이젠 세부적인 어떤 변화의 내용 같은 게 나와야 될 시점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서 야, 이게 진짜 총선 참패한 정부 여당 맞느냐 싶어요. 쇄신이란 말이 많이 사라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 또 역할이 있고 예. 새로 뽑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관련해서 예. 표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두 분이 좀 투트랙으로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요.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 쇄신 이쪽에 완전히 몰두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특검법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이제 국회 안의 문제잖아요. 네. 그거야말로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해 이제 하도록 하고 이 투트랙을 가되 문제는 특검법 같은 것만 해도 대통령이나 우리 여당의 입장이 네. 여기에 대해서 총선 전하고 저는 같아서는 안 된다. 같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어떤 권력의 핵심부의
변화, 그 민주적인 어떤 변화 이거를 보는 가늠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뭔가 당 전체가 야 우리가 특검법을 이렇게 계속 거부권에 건의하고 대통령은 제2요구권 또 행사하고 그럼 국회에서 다시 표결하고 이런 트랙으로 앞으로 3년을 계속 보낼 거냐 이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 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최상병 특검법 관련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은 찬성하시는 거죠? 저는 특검법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방송산법 같은 거는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되는 자기들도 안 했어요. 네, 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양국관리법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책하고 관련된 거는 그거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야당하고 협상을 해서 야 이런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네. 이거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든지 만약 야당이 민주당이 다수 힘으로 정책하고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그거는 저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대통령 본인의 직권남용 여부가 관련된 최상병 특검법이나 부인의 어떤 주가 조작이나 듀얼백이나 이런 관련된 특검법 이거는 본인이 완전히 이해 당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 보면 특검을 뭐 민주당이 임명하고 또 중간에 수사 결과를 뭐 공개할 수 있고 이런 독소 조항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독소 조항 때문에 과거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과거에 국정농단 네. 뭐 그때도 있었고 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어떤 국민적 또 야당의 특검법 요구는 그거는 거부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은 따져보고 거부할 건 거부하겠다.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안철수, 유이동, 김웅 의원 이 세 분이 이제 명시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재의결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17표 정도가 이탈되면 그 재결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28일 본회의에서는 아마 거부권 행사한 게 그러니까 그 법안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든 의원님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여야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법치, 정의 문제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국회에는 300명 중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을 하라는 거, 투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 뭐 제가 무슨 뭐 정치적인 계산으로 반란표를 행사하라 이런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뭐가 옳으냐. 우리 정치에서 지금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이게 실종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자기 한 표 한 표 행사할 때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이 옳으냐만 생각하고 저는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은 이제 소신 투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여러 사람하고 데이트 신청을 해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낙선자가 5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신 표결을 하면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요. 그거는 표결은 이제 표결 결과를 봐야 아는 거고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데 민주당의 뭐 아까 그런 의원님들이나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뭐 다니면서 설득하고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행사가, 거부권 행사가 이게 정당했느냐라고 생각하면 대통령 그 손을 들어주면 되지만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소신껏 하는 게 맞죠. 그분들이 뭐 낙천을 했고 낙선을 했다. 저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5월 30일까지 그 사람들 임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이제 거부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열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탄핵이라고 민주당이 탄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건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직
이게 무슨 불법 여부에 대해서 아직 드러나거나 뭔가 드러나지 않았고 또 불법이라는 게 드러나도 예컨대 뭐 무슨 디올백 같은 거는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십몇 년 전에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최상병 이 경우에는 직권 남용이 맞느냐 부분이 불법의 이제 근거가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의 뭐 최고위원이나 당 지도부나 이런 데서 탄핵 이야기를 함부로 올리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다수 국민들께서 아직은 무슨 뭐 벌써 무슨 탄핵이냐 탄핵이란 이야기를 뭘 저리 민주당이 쉽게 하느냐 그런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부 반응이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오버한다 이런 말씀.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분 평소에도 오버 좀 하시지만. 그런데 이제 아까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른바 경로설이라는 소문이 그럼요. 있었잖아요. 예, 예. 2차례 경로했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작년에요. 지난해 8월 달에요. 박정훈 대령이 네. 국민들 앞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명서를 한 장짜리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지난해 8월 7일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해 7월 31일 용산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직권남용을 행사를 하고 그게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대령한테 이렇게 외압이 행사가 됐느냐. 이게 이제 요체인데 거기는 핵심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 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첫 번째 일어난 불법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문제는 박정훈 대령을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괴라고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항명죄 플러스 명예훼손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군 검찰이 그걸 기소해가지고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저는 공소 취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날 지난해 7월 31일 11시 용산회의에서 안보 비서관들 다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내고 국방부 장관에 전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내가 화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화냈는데 이게 난 직권남용이랑 보지 않지만 국민들께서 그걸 소상히 그걸 밝히고 국민들께서 이것 때문에 저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제가 만약 민주주의 어떤 기본 원칙을 위배한 그런 거라면 제가 그런 따가운 질책 받아들이고 죄송하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건데 저는 진작 그랬으면 좋았겠다. 지금이라도 저는 기회는 있다. 지난번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자꾸 늪으로 빠져들지 말고 이거를 좀 정면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할 건 설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혼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 말씀이 진짜 공감 가는 말씀이긴 해요. 지난번에 그 경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자회견에서. 그 처음에 수색자가 받아 이제 그거는 새 해병이 죽었을 때. 그때. 예. 그때 근데 이제 사실 국민들이 궁금했던 건 그것 말고 또 다른 아니죠. 이제 경로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동문서답했다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동문서답 하셨죠. 예. 동문서답 하셨는데 저는 기자회견이나 이것도 오랜만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좋은 기회에 왜 대통령께서 지금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늪이라 그럴까 막 이렇게 자기를 감아 죄어 오고 있는 이거를 왜 이 아주 가장 솔직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깨고 국정이 남은 3년의 임기를 국정에 좀 전념을 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같더라고요. 이제 사단장이면 굉장히 중요한 지휘관인데, 이제 군내에서 뭐 이제 1년에도 뭐 수많은 사망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거는 약간 주의권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책임이 있는 것도 있고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8년이나 있었습니다. 국방위원장도 했고 제가 전방부대에 육해공군 해병대 전방부대에 저 수많은 그런 막 사망사고 군 의문사 그다음 부상당하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중에 지휘관이 책임져야 할 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휘관한테 모든 걸 다 책임 물을 수는 네. 없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 건 같은 경우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수사단장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휘관도 사단장도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경찰에 이첩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놔둬야죠.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유 의원님이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비서실장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비서실장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진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임기 3년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 그게 정책이든 정치적인 결정이든 대통령 주변에 뭐라 그럴까요? 레드팀 비슷하게 네. 대통령한테 대통령 생각과 다른 의견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용산이고 정부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당에도 그런 사람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또 초미의 당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선두예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박빙인 조사도 나오고 앞서가는 것도 나옵니다. 출마하십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 언제 고민 끝납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변화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런 시점인데 총선 참패 이후에 쇄신이나 변화의 움직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답답한데 변화라는 거는 당대표 한 사람이 뭐 누가 된다고 해가지고 당이 전체가 변하는다기보다는 네. 당의 우리 당원들,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뭔가 변화에 대한 컨센서스, 뭐 이런 합의랄까, 에너지랄까 이런 게 좀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은 진짜 변해야 되는데 이 도대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변화할 생각이 있는 거냐. 그리고 저의 전대 출마가 당의 변화에 진짜 뭔가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겠냐. 그 지점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면 추가적인 압박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0에서 100까지 이렇게 지표로 놨을 때 출마 가능성은 현재 포인트가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숫자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에 제가 진짜 제 출마가 뭐 승패를 떠나서 제 출마가 우리 당의 변화를 위해서 진짜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뭐 출마해봐야 이 당은 아무 변화가 없겠다 싶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양자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전당대 룰이 지금 당신 100%지 않습니까? 자, 요게 이제 의원님에게는 좀 불리한 측면도 있어요. 전 좀 많이 불리하죠. 근데 이제 유불리를 떠나서 예. 그 민심을 담는다는 측면에서는 좀 변화도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그 설득력도 있거든요. 제가 전당대 출마를 하고 안 하고 저한테 불리하고 불리하지 않고를 떠나서 저 정치를 지금 25년째 양심에 따라 해온 사람 입장에서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는다. 이 룰은 진짜 말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이래 망가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당원 100%라는 전대 룰이 2022년 겨울에 대통령께서 한 말씀 딱 하시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관 그분이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 며칠 만에 그냥 방망이 뚝딱 두드려가 만든 거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걸어왔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완전히 당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을 확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룰 안에 또 뭐 무슨 역선택 방지다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역선택이라는 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의 다음 당대표가 유승민이 되면 제일 만만해. 이래가지고 저를 찍는다는 그게 역선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진짜 그러냐 그게.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한테 제가 제일 지금 거론되는 여러 후보 중에 제가 제일 만만한 대표냐. 저는 민주당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당원 100% 그거 둘 다 제가 선수로 뛰든 안 뛰든 룰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이럴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힘을 실어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저한테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럼 고맙죠.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그 대선 경선 때 예. 사실 그 당심에서 진 거잖아요. 여론에서는 앞섰고 예, 예. 홍준표 시장이. 예, 이럴 때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그 홍시엠한테 나중에 한번 초청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 출마할 거냐 하는 점입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제 이조 심판론 제기 같은 어떤 적절치 않은 선거 전략을 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도 있고 그래서 자숙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예. 첫 번째 그건 100% 그분 자유다. 자유다. 그분 선택이고 예.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그분의 선택이다. 다만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총선 참패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근데 총선 참패 책임이 뭐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 누가 더 크냐 이러면 저도 상식적으로 일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커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잘못한 데 대해서 네. 우리 국민의힘이란 여당은 도대체 그럼 뭘 했느냐 2년 동안. 특히 총선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그러면 이 총선 과정에서 뭘 했느냐 그 책임이 없느냐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은 저는 총선 참패 책임이 당연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그분한테 출마를 하라 마라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 초창기에는 그걸 일단 받고 예. 대신 수사는 총선 끝난 뒤에 하자라고 했다. 그게 논란이 되면서 윤한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스탠스를 반대로 취했으면 예. 달라졌겠죠. 어떻게 반대로 보세요? 어떻게 했지? 반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용산에 굴복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그게 다 보였잖아요. 네. 다. 그분이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쯤이면 지난해 12월이니까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취임을 한다면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든 뭐 저 같은 사람이 누구든 총선을 불과 서너 달 앞두고 비대위원장에 취임한다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이 특히 지지도가 낮고 잘못하고 있을 때는 네. 대통령하고 뭔가 담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가족과 관련된 문제,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여당 입장에서 우리는 총선에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탠스로 입장을 정하고 분명히 가겠습니다. 예? 그 정도는 대통령께서 양해를 하셔야 된다. 저는 뭔가 그런 담판이 필요했는데 그런 담판이 하나도 없이 어정쩡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가 민심을 많이 놓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대통령의 잘못도 컸지만 저는 비대위나 당의 잘못도 컸다고 봅니다. 자, 이런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용산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것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잡는 걸 걱정한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는데요. 못 들어봤어요?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용산이 이제 저를 드디어 밀어주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뭐 대선 때 경선에서 경쟁한 상대방이었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검찰에서 오랫동안 네. 한솥밥을 먹던 사이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다 정치인이 된 거고요. 정치를 하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너무 그런 사적인 인연이나 어떤 과거 인연이나 그거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본인이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를 진짜 뭔가 나를 위한 그런 개혁 또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이런 거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잘하고 이런 거를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데만 집중을 하시면 그러면 저는 당대표가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도와줄 사람이 오는 게 낫지. 이제까지 지난 2년 동안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했잖아요. 그 다 한 결과가 뭡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께서 지금쯤은 이제 이
임기 5분의 2가 지나고 5분의 3이나 남았잖아요. 60%나 임기가 남아있는 지금쯤은 진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40일 넘게 지났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참 답답해요. 저는 대통령 뵈면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아주 가감없이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 번도 안 부르시더라고요. 글쎄요, 왜 안 부를까요? 어쨌든 지금 그 이제 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당권 주자들 가운데 예.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중도 확장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여론조사가 이제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예. 자, 근데 이제 중도 확장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용산에서 보면 좀 약간 좀 각을 세우고 거리를 두는 걸로 또 인식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요. 제가 단언컨대 저는 제가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정치를 해오면서 누구를 무슨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저는 없었습니다. 네네. 저는 그동안 제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뭐 비판만 했다고 저를 비판하시던데 네.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을 한번 다 보십시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게 뭐 바이든 날리면이든 뭐 무슨 주 69시간이든 저는 뭐든 간에 저는 정책이 잘못되면 비판하고 네. 저는 의대 정원을 처음에 늘리겠다 그러니 바로 그날 처음으로 제가 그럼 환영했습니다. 저는 환영하는 건 환영하고 힘을 실어주는 건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되면 저는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없는 사라진 기능 그게 대통령께서 민심의 소재나 앞으로 미래의 이 나라를 갈 길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좀 많이 방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유 의원님은 이제 13년간 한국개발연구원 네, KBI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 경제 전문성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5년 4월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화를 많이 냈죠. 예, 그때 대통령께서 화를 많이 내시고. 그때도 정책 가지고 비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정책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부담, 저복지를 벗어나서 이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복지를 하는데 그냥 돈을 정부 예산을 딴 데 있는 걸 아껴 썼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게 계속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를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시한 길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의 대표 연설에서 피력한 어떤 보수 정당, 여당이 갈 길, 그 점에 대해서 그걸 좀 흔쾌히 받아주시고 행동에 옮겨주셨다면 저는 탄핵이나 이런 거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배신자라는 얘기까지 들으셨잖아요. 배신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 무슨 주군이다, 뭐 충신이다, 간신이다. 저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뭐가 옳으냐, 나라 미래를 위해서 뭐가 옳으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배신이 있습니까? 우리 보수 정권이요, 걸핏하면 배신이다, 내부 총질이다 이러면서 보수 정당이 이렇게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서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재정이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요 기본 원칙을 지켜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건 중요한 원칙이고요. 왜냐하면 재정은 최후의 보루라 그럽니다. 이거는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심각한데 정부마저 부채가 심각해지면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그걸 버틴 힘이 없어요. IMF가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중요한데 모순들이 있어요.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중시하면서 왜 감세를 자꾸 하냐.
제가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역대급 세수펑크가 나오고 세금을 깎으면 안 된다. 세금 재정금 연속 중요하다 그러면서 감세를 하고 경기는 안 좋아서 세금 안 들어오니까 재정이 오히려 더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이 하나 있고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하고 차이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1호 법안을 전 국민 25만 원씩 주는 법안을 그렇죠. 낸다는 거 예, 아닙니까? 아니 전 국민 25만 원씩 그걸 왜 줍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50만 원을 드려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1인당 뭐 GDP가 뭐 3만 달러 훨씬 넘어서 언제 되면 4만 달러 된다 이러지만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쓰는 거 그거는 저는 보수 정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민주당도 전 국민 25만 원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쓰자 그러면 민주당이 그걸 반대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원하자. 예.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데 쿠폰이나 예. 이런 상품권 형태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지역화폐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지역화폐를 하면 그 지역만 딱 떼서 생각하면 그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좋아하고 살아날 수 있는데 전국을 봐야 되는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을 따지면 지역화폐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괜히 지역화폐 발행하는 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한테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지급하면 되고 그 지역화폐를 들여가지고 뭐 12월 말까지 뭐 연말까지 다 쓰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 어차피 현금으로 쓸 걸 갖고 그걸 대체해버리지 새로운 소비 증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비 증가라는 거는 도와드리면 제일 이 효과가 나는 데는 저소득층, 빈곤층, 서민층 이쪽이 소비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거는 찬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원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25만 원을 주자고 하는데 전 국민에게 이게 한 번 주면 이게 민생지원금이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게 기본소득이 그렇습니다. 된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대선을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나요? 제 눈에는 그렇게 읽혀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청년 배당 소득이다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야당 일당 대표가 돼서 전 국민한테 자꾸 주자.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2020년에 한번 했던 겁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걸로. 그래서 그때도 저는 전 국민한테 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 형태로 일시적이지만 자꾸 드리는 걸 이걸 반복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거 그쪽으로 점점 더 가깝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 같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복지 정책을 전공하시는 많은 전문가들도 이재명 대표식의 기본소득 정책으로 만약 가면 기존의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복지 정책이 완전히 기반이 무너진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이란 안에서도 그런 어떤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소득에 관한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그동안도 뭐 여러 번 SNS 논쟁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생각을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된다.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물론 이제 뭐 전공도 그렇고 이제 경제 전문가시지만 이제 국방위원장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또 외교 안보에도 아주 전문가십니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미국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했죠. 자 선거용이기는 하지만 그의 참모가 최근 주한미군 철수 또 한국 핵무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핵 문제는 지금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치권에서 제가 이 제일 먼저 우리 그 전술핵 재배치 예. 또는 자체 핵무장 이런 걸 제일 먼저 주장하고 나토식 핵 공유라는 예, 게 있습니다. 예. 나토에는 미국의 핵무기들이 거기 가 있거든요. 나토식 핵 공유를 제가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 할 때도 싱가포르 회담 예. 그때 우리 그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1조 넘게 매년 주한미군에 지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만약 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 또 대만의 무슨 급변 사태가 있을 때 주한미군이 옮겨가느냐 이 문제, 우리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우리 그동안은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 핵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워싱턴 선언까지 일관되게 우리 자체 핵무장 안 된다고 해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급박하게 한미 관계가 바뀌고 양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하고 지난 해오던 이 외교가 만약 속으로 물론 끝을 뜯을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한미 관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일 가치 외교 여기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등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그 관계가 그 소원한 게 아니냐,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가치 외교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위치나 우리의 힘이나 이런 거를 아주 냉정하게 볼 때는 가치 외교보다는 철저한 국익 위주 외교, 국가 이익 위주의 실리적인 외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외교라는 게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떤 인간의 기본권이나 민주적 가치 기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공유하고. 저는 그 정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치 외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강대국들의 그 프레임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저는 가치 외교보다는 우리는 철저하게 국익 위주 다만 그 국익이라는 게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국익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 어떤 플랜을 가지고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국익 위주의 실리 외교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도 굉장히 조심하고 특히 중국하고 관계는 경제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하고 저는 잘 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 그 어떤 대만 뭐 중국 문제 이야기할 때 그냥 쎄쎄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냥 쎄쎄하면 되는 나라는 없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좀 진짜 평소에 생각을 그냥 드러낸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의원님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끊임없이 이제 쓴소리를 해왔고 최근에 이제 또 오세훈 시장과의 이제 KC 인증 문제와 관련해서 예.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거는 전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KC 인증은 정부가 5월 16일 날 KC 인증을 받지 않는 미인증 제품 80개를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 제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제가 가장 먼저 이런 무식한 정책은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로 다가오니까 이거는 재검토해라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정부가 철회하고 대통령실도 사과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뒤늦게 정부가 이미 뭐 다 철회하고 사과를 했는데 뒤늦게 그냥 정부 편을 드는 것 같은 정부 철회한 입장 있지 않습니까? 당초 입장. 그 편을 드는 것 같이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해서 마치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저하고 SNS상으로 설전이 뭐 한 3번 정도 오갔는데 저는 그런 정책 토론은 저희 이 여당 안에서 정부 여당 안에서도 저는 치열할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 정책을 갖고 이제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저는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것 같아요. 그럼 뭐 여당 중진 처신이 가길래 제가
아니 지금 이거는 야당보다 더한 네, 여당. 뭐 그런 표현도 이렇게. 쓰시고 하길래 제가 이거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외 직구를 무식하게 금지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고물가 시대에 예.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선택의 자유권을 빼앗아가는 게 맞느냐. 예. 요즘 소비자들이 얼마나 현명한데 그리고 정부가 유해성 제품이 인체에 해로운 그거를 찾아내려면 정부가 평소에 열심히 철저히 검사해서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예? 수입을 금지시키고 그러고 거기 제조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런 정책으로 어느 나라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가야지. 이걸 뭐 정책 논쟁은 저는 좋은데 오 시장께서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하시니까 예, 제가 좀 몇 마디 했죠. 예. 자, 이제 대통령이 사실 변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민정수석을 신설했어요. 뭐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또 공교롭게 검찰 수뇌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걸 놓고 또 뭐 윤노남불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거기 전부 다 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도 관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인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든 부인이든 아니면 장모든 누구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 11조 1항의 원칙을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정말 그게 실현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그게 주가 조작이든 디올백이든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겠다면 네.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공개적으로 중앙지검에 출두해서 조사받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법 앞에 평등이고 그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하면서 조국 사태 수사할 때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국민들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예, 대통령 부부가 해 주실 수 없냐 안타까움이 있죠. 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2년을 넘었고 이제 3년 차입니다. 뭐 그동안 이제 쓴소리는 여러 정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하고 있다, 평가할 만하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미 관계 정상화 시키는 네. 거 잘하셨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한미훈련 중단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미훈련 정상적으로 재개한 거 잘하셨고요. 네. 일본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한 건 저는 잘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잘하신 거고요. 국민연금 노동개혁, 교육개혁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못했지만. 네. 그 약속을 저는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와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부쩍 대통령께서 관심을 많이 보이잖아요. 네. 저 인구위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도 진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3년은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 거기다 교육, 연금, 노동 그것만 해도 저는 잘하면 윤 대통령께서 지금의 낮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앞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묘하게 의원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권력의 핍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 뭐 이런 얘기들이 들으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정치인 유승민이 꿈꾸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 정말 거칠고 정말 힘든 겁니다. 특히 제것이 제 나름 소신과 양심과 철학을 지키면서 정치한다는 건 저는 뭐 너무너무나 힘들고 제 개인적으로도 매일 힘들어요. 근데 네. 정치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고요. 예.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습 여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정치가 진짜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그런 정치로 가기 위해서 제가 뭐 제자리에서 그냥 소리치고 예. 예, 뭐 몸부림치고 뭐 그래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요. 예. 한 40초 정도 우리 9개 민방 지역 시청자들께 못다한 말씀 좀 해주시죠. 딴 것보다 지방 소멸이 제일 저는 심각합니다. 오늘 지역 발전 이야기 못 예. 했는데 예.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면 네. 지금 지방의 대학이고 학교고 뭐 다 사라지고 인구가 사라지고 늙은이들만 남는 이 문제는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 거기에 앞으로 정부가 저는 집중하지 않으면 서울공화국으로 쪼그라들다가 결국은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이 수도권도 결국은 소멸돼 버릴지 모르는 네. 그런 미래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방 문제 저는 좀 심각하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세우자. 그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주 허심탄회하게 특히 지역 소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표출을 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